그래서 저희가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눠가지고서 1부에서는 스튜디오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예, 2부에서는 그 XML 마크업, 태그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예,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다양한 부분들을 거의 지금 라이브 데모식으로 해가지고 코딩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조금은 뭐 빠르시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나중에 뭐 영상 다시 다시 보기를 통해서나 또는 아까 계셨던 유용한 차장님께 어떤 이메일 주소 여기 적혀있는 이메일 주소든지 얘기하시면 아마 소스들은 다 공유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우선 예, 레이아웃은 이제 사실 제가 진행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것부터 짧게 그러니까 천천히 진행하는 스타일이고요. 유용한 차장님 같은 경우는 라이브 코딩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 여러 가지 좋은 애니메이션들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조금 달라가지고요. 예, 레이아웃이 빠르시다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공유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예, 실습 관련 소스라고 해가지고 GitHub URL 하나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예, 퓨즈 팩토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용한 차장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지금 다양한 소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에 뭐 기트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 클론을 통해서 이 URL을 통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게 뭐 쉽지 않으신다 하신 분은 여기 강의 자료에 실습 관련 소스 들어가신 다음에요. 그냥 여기서 밑에 쭉 내려가시면은 압축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압축하시면 그냥 이게 다 압축돼서 자동으로 그냥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기트 클론이나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예, 압축 파일 이렇게 받으셔서 가장 최신의 소스를 압축하도록 하는 경로를 그냥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압축해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여시면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 다 실행이 되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보통 이제 압축을 푼 경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잠시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트레이닝 샘플스 이렇게 경로를 지운 다음에 뭐 기트 클론 해가지고 예, 기트 클론에서 이렇게 명령어로 해가지고 입력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압축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도 동일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각각의 디렉토리를 이동하신 다음에 퓨즈를 잘 설치하셨다고 한다면은 UNO 프로젝트, 이 우노 프로젝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오픈이 돼요. 그러시면 바로 예제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유용한 차장님께서 보여주신 예제와는 조금은 다르긴 한데요. 이쪽 예제를 살펴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금 쭉 빠르게 넘어갔던 레이아웃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리뷰를 하시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몇 가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잠시만요. 첫 번째 레이아웃에서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 내부적으로 테스트하는 버전과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더블 클릭하면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라이브 프리뷰 해가지고 소스 로케이터 잘 안 되는 것도 그 부분이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잠시만요. 예, 클론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잠시 시계 다운로드에 아까 다운로드한 경로가 트레이닝 샘플스 마스터니까 여기서 01 예, 저 같은 경우는 맥에서는 그냥 퓨즈 프리뷰라고 해가지고서 해당 경로로 이동한 다음에요. 예, 퓨즈 프리뷰라고 해서 하면은 바로 화면이 나와가지고서 저는 이걸 선호하긴 하는데 예, 퓨즈에서 프로젝트 블루가 오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 환경이 약간 꼬여 있어 가지고요. 가끔은 이제 본사의 소스로 빌드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조금은 꼬이는 게 있어 가지고 가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레이아웃을 테스트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앱에서 보시면은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패널에 대한 레이아웃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하신 다음에요. 이제 주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에서 코멘트에서 토글 코멘트 하시면은 주석 설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주석 설정을 하시고 두 번째 이 스택 패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에디트에서 코멘트에서 토글 코멘트 하면 블록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시면은 스택 패널에 대해서 이렇게 UI를 배치할 수 있다 라는 요소를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굳이 오늘 이제 쭉 따라가시기가 힘드셨다고 하시면은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 각각의 요소가 어떤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패널 같은 경우는 그냥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한 다음에 어떤 요소를 뭐 얼라이먼트를 본 다음에 배치하는 그냥 평면 도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택 패널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차곡차곡 쌓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독 패널 같은 경우는 화면 크기가 변경이 되더라도 이제 항상 아래에 붙어 있다거나 오른쪽에 붙어 있다거나 왼쪽에 붙어 있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 목적으로 독 패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어떤 분들은 테이블로 해서 먼저 홈페이지를 배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디자인을 해서 UI를 배치하고자 하실 경우에는요, 그리드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드에 대해서도 뭐 이제 로우 컬럼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우리가 HTML에서 혹시 해보신 분은요, 테이블에서 컬스판, 러우스판 해가지고서 여러 요소를 이렇게 합치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와 비슷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퓨즈에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콜스판, 로우스판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랩 패널 같은 경우는요, 어떤 요소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는데, 예, 뭔가 스택 패널 같은 경우 계속 쭉 쌓는 거고요. 랩 패널은 쌓다가 영역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해가지고서 배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무한대로 해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그 개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웹 패널로 해가지고서 개수가 넘쳤을 때 다시 위로 해서 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웹 패널도 있고요. 그리고 컬럼 레이아웃이라든가 컬럼 레이아웃은 열로 중심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배치하는 경우고요. 서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도형을 배치하실 때 어떤 특정 원을 중심으로 해서 원에 이렇게 어떤 요소들을 차곡차곡 쭉 배치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얼라인먼트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예제들 담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얼라인먼트 같은 경우 퓨즈에서는 약간 특징이 있는 게요. 아까 패널에서 보시면은 항상 가운데로 요소가 나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디폴트 같은 경우는요, 레이아웃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럴 때는 최대한의 어떤 그 해당 요소가 사용할 수 있는 맥시멈 크기를 잡아가지고서 얼라인먼트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얼라인먼트를 두게 되면요, 해당 요소의 크기하고 위드스하고 헤이트 같은 그런 크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레이아웃을 배치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제가 여기 얼라인먼트에 있고요. 지금 디폴트에서 이렇게 요소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해당 소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디폴트 레이아웃 지금 이렇게 위드스와 헤이트가 지금 100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요소를 위드스와 100을 없애게 되면요, 이 해당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위드스와 헤이트가 없기 때문에 패널 내에서 가장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크기를 기준으로 항상 가운데로 가는 게 디폴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헤이트와 위드스가 잡혀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디폴트에서 어떻게 보면 가운데 정렬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와 가운데 정렬이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디폴트는요, 그냥 이 요소를 가운데에서 가장 큰 요소로 배치해 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레프트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디폴트에서 바깥에 있는 게 위드스와 헤이트를 전혀 지정을 하지 않은 거고요. 안에는 위드스와 헤이트를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이 연한 녹색 같은 경우는 최대 크기로 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레프트를 주게 되면은 지금 150에 100에 100인가 아무튼 지정한 요소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하게 왼쪽하고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세로에 대해서는 가운데를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헤이트 150에서 최대로 갈 수 있는 가운데에 배치가 된 거고요. 이 요소 같은 경우는 레프트가 배치됐기 때문에 현재 이 요소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크기를 보면은 최소 크기를 보게 되면은 이 레프트라는 이 요소가 위드스가 150이기 때문에 그 요소만큼을 딱 차지하고 레프트가 된 거예요. 센터는 역시, 근데 어쨌든 이거는 섀도우에 대해서는 전혀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 라이트가 되고요. 탑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보시면은
페이트에 대해서는 최소 크기를 가지게 되고요. 얼라이먼트 지정했기 때문에 수평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크기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컬 센터, 바텀 마찬가지고요. 탑 레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요소를 수평과 수직에 대해서 얼라이먼트를 다 봤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이 녹색 패널 기준으로 가질 수 있는 최소 크기로 해가지고 영역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얼라이먼트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그 다음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어떤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스타일을 지정하실 때 이러한 스타일링을 지정하실 수 있다 해서 다양한 예제들을 나중에 참고를 쭉 하시면은 퓨즈에서 이러한 레이아웃 요소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구나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스타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경우는 사각형에서 여기 잘 보시면 스트로크에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아까 유용한 차장님 보여주셨던 부분하고 해가지고 유사한 부분인데요. 이런 스타일링을 지정할 때는요. 렉탱글이나 같은 이런 태그 안에다가 솔리드 컬러, 스트로크, 섀도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스타일적인 부분도 있고요. 아까는 이제 설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UI, UX를 직접 뭔가 디자인을 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요 이미지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요소를 위쪽에 아이콘식으로 배치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같이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와서 화면에 뿌리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화면을 이쁘게 조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뭐 렉탱글 기본적인 요소에서 애니메이션 주시기도 하지만은 이런 요소 같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 이미지 파일을 지정하는 법,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지정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에서는 이미지가 이제 뭐 2x일 때, 3x일 때,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XDPI일 때 등등 해서 이미지를 따로따로 다 지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퓨즈에서 역시 멀티 덴시티 이미지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퓨즈에서는 iOS의 스타일과 비슷하게 따라가지고서요. 덴시티가 1일 때, 2일 때, 이거는 이제 포인트당 실제 픽셀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여러 개를 쭉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멀티 덴시티에 대한 부분도 있고, 텍스트 스타일링과 관련해서는 폰트 파일을 필요한 경우에는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폰트 지정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폰트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컬러 팔레트 같은 부분은요, 컬러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링법도 참고하셔가지고서 앱을 개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애니메이션은 사실 유용한 차장님께서 보여주셨던 애니메이션 거의 전부여가지고서 제가 뭐라고 뭐 추가로 설명할 부분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신다고 하셨을 때 도움이 되실 만한 샘플을 해당 샘플은 그 이제 퓨즈에서 초창기에 거의 파이오니어처럼 이렇게 하셨던 원강민 씨의 이제 샘플을 인용해가지고 약간 개선한 부분이고요. 잠시만요. 해당 샘플에서 살펴보시면은 로딩이 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테이트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하는 거를 각각의 버튼이 클릭됐을 때 해당 애니메이션 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로테이트 하면은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가 되고 스케일링 하면 이렇게 스케일링 되고 하는 거를요. 소스 코드에서 여기서 로테이트가 될 때 이런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는구나. 스케일 될 때 이런 애니메이션 적용되는구나를요.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레퍼런스식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뭐 버튼에다가 이렇게 주셔가지고서 특정 요소를 배치해 주신 다음에요.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신다면은 뭐 컬러 변경도 되고 투명도도 줄 수 있고 코너 레디우스 값도 변경할 수 있고 좀 더 복잡한 애니메이션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한다기보다는요, 이렇게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컨트롤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면은 레이아웃 마스터라고 해가지고서 유용한 차장님께서 이렇게 쭉 지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슬슬 활용을 하시려면요, 이제 특정 UI에서 아까 같은 경우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UX 콜론 클래스라고 해가지고서요, 클래스로 정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UX 콜론 네임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UX 콜론 네임을 지정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요, 특히 애니메이션 등이나 여러 가지를 활용했을 때요, 대상의 이름을 지정하는 부분에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UX 콜론 네임에서 RECT라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이 RECT라는 이름을, 예, 애니메이션 할 때 타겟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할 때, 예, 어떤 타겟을 기준으로 어떻게 애니메이션 움직이느냐 지정할 때는요, 예, 어떤 타겟을 지정하는 경우는 XML 태그에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주기 위해서는 UX 네임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클래스랑 다르죠?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떤 요소를 지정해서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게 해가서 화면에 렌더링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지금 UX 콜론 네임으로 준 부분은 화면에 렌더링은 되는데,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요소를 줄 때 해당 요소가 뭐냐를 태그를 통해서는 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US 콜론 네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클릭할 때는, 예, 지금은 아무튼 페이지 1, 2 이렇게 가는데, 아무튼 이 애니메이션 로테이트가 될 때는 이 버튼이다, 예, 요 렉탱글이다 하는 식으로 지정을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5번 페이지 컨트롤 같은 경우도 역시 비슷하게 UX 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컨트롤에서 첫 번째 클릭됐을 경우는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첫 번째 페이지로 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 컨트롤에서 어떤 페이지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이름을 지정해 주려면은 US 콜론 네임으로 해가지고서 페이지 컨트롤이 뭐다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US 콜론 네임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를 여기서 이름을 지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US 콜론 네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US 콜론 네임이 필요한 이유는, 예, 이 태그에서 뭔가 속성이나 이런 거에서 어떤 타겟을 지정할 때 해당 요소를 어떤 이제 태그에서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이해하셔가지고 활용하신다면은 페이지 컨트롤에서 뭐 클릭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슬슬 이제 내비게이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내비게이션부터는 이제 슬슬 활용하시려면은 어떤 페이지가 있는데 클릭이 되었을 때 이 페이지로 이동하라,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액션을 줘야 되거든요. 그 액션을 주기 위해서는요, 아까 이제 지금 페이지 컨트롤에서는요, 클릭이 됐을 때를 지금 XML 태그로 해가지고 요 요소가 클릭이 되었을 때는 요걸로 셋을 하라는 식으로 태그로 이렇게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요, 이 부분을 일종의 우리가 그래서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서요, 폼에서 어떤 버튼이 클릭됐을 때 뭔가를 팝업을 띄우라는 걸요, 자바스크립트로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퓨즈에서도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터에서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 이동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예, 이 버튼에서 보시면요, 예,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자바스크립트 시작하는데요. 아까하고 조금 다른 게, 아까는 클릭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클릭트라 해가지고서 태그를 주고서 셋을 통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과거에 HTML에서 뭐 자바스크립트 지정한다거나 할 때는요, 속성에서 해당 버튼에 대해서 클릭트에 대해서는, 예, 요거를 처리해라는 식으로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처리하는 대상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지정할 때는요,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에 중괄호가 써 있죠. 왼쪽 오른쪽 중괄호가 써져 있다는 의미는요, 이제는 더 이상 XML 태그 영역이 아닌 자바스크립트 영역에서 사용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태그에서 자바스크립트 영역에. 그래서 위 부분에 자바스크립트가 선언 부분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요, 퓨즈에서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태그로 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은 특정 파일을 불러와서 지정하는 걸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굉장히 간단한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
XML 태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go to firs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서 go to first 부분, 요 부분과 매핑이 되는데요. 이때 실행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하는데 페이지 1이라는 걸 라우터로 푸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라우터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서 이거는 약간 특이해서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iOS 앱이나 안드로이드 앱이나 개발을 할 때요. 특정 버튼을 클릭해서 페이지를 이동한 다음에 백 버튼이나 뒤로 돌아가기라면요. 이전 페이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페이지를 디자인할 때는요. 한 페이지가 있으면은 새로운 페이지가 열린다고 했을 때 그 페이지 위에 올리는 식으로 보통 앱이 구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백 버튼이나 이전 버튼을 돌아가기 누르면요. 그 뒤에 감춰져 있던 화면이 돌아오는 식으로 그렇게 구현이 돼요. 그 부분을 퓨즈에서는 라우터라는 걸로 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현할 때 우선은 화면 하나의 화면 위에 또 하나의 화면이 나오게 하려면은 그 화면들을 관리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퓨즈에서는 그걸 라우터라는 객체로 해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XML 태그에서 라우터를 하나 선언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 라우터를 선언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 라우터에 대해서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에 대해서 각각 어떤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템플릿을 지정하게 되고 내비게이터를 이렇게 지정해 주세요. 내비게이터는요 화면에서 배치가 됐을 때 현재 라우터에서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할 수 있는 두 개의 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정의를 해줘야 어떤 페이지 위에서 새로운 페이지가 올라간다는 걸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까지는 다릅니다. 아까까지는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가 있으면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기존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저장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라우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페이지가 있고 그 위에 페이지 올리는 식으로 푸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데모로 세컨드 페이지, 퍼스트 페이지에 이렇게 버튼을 두 번 누르게 되면요. 라우터.push 해가지고서 계속 푸시를 지금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설명드렸던 마우스 오른쪽에서 go back을 하면은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고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에 디자인을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려가 안 됐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앱을 개발하는 영역에서는 특정 영역,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구현할 때 어떤 페이지를 기준으로 어떤 메뉴가 나와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이 화면을 위해서 올라가는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퓨즈에서는 이렇게 라우터라는 걸로 정의해가지고 구현이 됐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부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까지는 계속 XML 태그에서 쭉 강조를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영역을 다시 돌아가면서 쭉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남은 시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드렸던 레이아웃에 대해 주신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제가 설명하는 지금 아까 쭉 데모도 간단히 보여드렸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기 슬라이드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뭐 퓨즈에 대해서 뭐 8시간, 뭐 16시간 아니면 실제 교육 커리큘럼을 지금 구성 중이어서요. 그때는 이렇게 실제 엑서사이즈 식으로 해서 이런 페이지 직접 만들어 보고 내비게이션 구현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 몇 가지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요. 클래스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클래스가 만약에 클래스가 없다면은 똑같은 코드가 하나, 둘, 세 번이 반복되는데 클래스가 존재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따로 한다면은 하나, 둘, 세 개라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설명하자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자바스크립트 태그 사이에다가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쓰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HTML에서 쓰는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와 거의 다 유사한 문법이고요. 내부적으로는 퓨즈에서는 지금 자바스크립트 최신의 표준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차후 버전에서 구현된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ES2015라고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버전 7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그런 언어 규격에 맞게 지금 다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대한 모든 문법이라는 얘기는 즉 여러분들이 그냥 웹상에서 현재 웬만하게 보실 수 있는 문법, 자바스크립트 문법들은요, 특별히 복잡한 앵귤러 JS라든가 그런 부분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그럼 몇 가지에서 뭐 이제
최근에는 자바스크립트 사양도 굉장히 복잡한 게 뭐 타입스크립트도 있고 뭐 커피스크립트도 있고 예, 그쪽 영역도 되게 복잡합니다. 저도 그 이상 영역은 사실 팔로우업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퓨즈에서 제가 봤던 부분에서는 예, 그 본사에서는 타입스크립트를 해가지고 여기다 다 구현하는 것도 제가 살펴봤었고요. 아무튼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최신의 버전은 지금 다음 버전에서 지원 예정이지만은 그 전까지의 모든 버전 사용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웬만한 HTML에서 보시는 자바스크립트는 다 사용하는 가능한 일이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예, 제가 예전에 과거에는 코딩을 자바스크립트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콘솔.로그입니다. 예, 뭔가 화면에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다 지원하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역시 근데 보통은 이제 앱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고 하면요. 하나의 파일에다 모든 내용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예, UI에 대한 XML 태그는 .ux 파일에 자바스크립트는 .js 파일에 분리를 시키면서 폴더도 구조도 쫙 예쁘게 갖춰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할 때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파일로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데이터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내비게이션에서 보셨던 예, 모듈.export 해가지고서 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와서 간단하게 얘기 드렸던 퓨즈에서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특징은요. 화면에 보이는 UI, UX 렌더링을 최대한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 부분을 GPU 영역에 맡겨가지고서 하나의 스레드에서 초당 최소 30번, 최대 60번까지도 렌더링이 가능하도록 계속 리프레싱을 계속 하고요. 자바스크립트는 별도 스레드로 해서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영역과 실제 화면에 보여지는 XML 태그 영역은 별도의 스레드로 동작하고요. 별도의 스레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게 스레드의 성능을 각각이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서로 작업을 두 명이 작업한다고 했을 때 각자 작업하면 빠른데 점점 이제 작업이 느려지는 이유는 두 명이 소통을 해야 될 때 미팅 시간을 잡고 그 미팅 시간을 잡으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맞추는 것도 있기 때문에 빨라질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맞추는 시간 때문에 또 느려질 수가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영역에서 뭔가를 자바스크립트 된 부분을 UI, UX 단에서 막 태그 단에서 사용을 하시려면요. 어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해서 모듈 익스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는 부분은 즉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분들이 변수, 함수 이것저것 다 정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XML 태그에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BAR에서 이 문자에 대한 변수는 F55로 접근을 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XML 태그 단에서는 F55로 해서 이렇게 마킹을 하면 실제로는 요 모듈 익스포트 해가지고서 BAR이라는 문자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뒤에서 제가 익스포트 문법에 세 가지를 지정한다고 다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요소를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제가 데모를 이거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도 라이브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브 코딩이 조금 약한 편이긴 한데요. 아무튼 새로 해가지고 네이버 프로젝트 3 아무거나 이름해서 빔 프로젝트에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역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하나 하려고 하는 거는요. 자, 일단은 스택 패널을 하나 뿌릴게요. 스택 패널 하나 넣고 여기다가 텍스트로 해가지고서 텍스트를 하나 집어넣을 건데요. 텍스트에서 하나 집어넣을 건데 여기서 텍스트에서 보이는 데이터는 지금 현재 기존까지는 쭉 애니메이션 보여드렸던 텍스트 뭐 헬로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냐면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여기서 정의를 해요.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해서 태그 시작해서 정의를 하고 var 하고서 이제 뭐 헬로는 해서
hello world 식으로 어떤 변수를 제가 선언을 하면요. 이제 앞으로는 이 변수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면요. module.export를 해가지고서 예, 해당 부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hello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요. 이렇게 하시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에 대한 부분을 익스포트해서 이 부분을 바깥으로 내보내 가지고서 그 UI UX 처리하는 스레드와 자바스크립트 처리하는 스레드 간에서 어떤 데이터 공유가 일어날 때 자바스크립트에서 앞으로 헬로라고 해서 쓴 부분은 요 UX 마크업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올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익스포트 내보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문법이 지금 설명하는 크게 세 가지 문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VAR에서 변수를 만들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VAR hello2로 안 만들고 여기서 제가 hello2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hello2로 해서 보여주게 되면은 잠시만요. 뭔가 에러가 났네요. 좀 가끔 제가 조금 헷갈려서. 콜론을 해서 지정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헬로라는 스트링을 지금 보시면은, 직접 여기다가 변수식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가져온 부분이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변수에서 액세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헬로3는 헬로라는 식으로 해서 액세스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화면에 보여줄 때는 이제 헬로3로 가는데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잠시만요. 헬로 제가 그래서 5로 하겠습니다. 헬로 콤마를 안 썼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서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헬로 5로 해서 할게요. 화면에서는 헬로 3로 쓰지만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헬로 5라는 변수 이름을 선언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다르게 사용할 경우에는요. 화면에 화면 이제 XML 태그에서 사용할 때는 헬로 3라고 사용하는데 실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헬로 5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바인딩을 이렇게 시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자바스크립트하고 관련돼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제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슬라이드에서 제가 자바스크립트 열심히 짰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적었어요.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면요.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는요. 펑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펑션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write hello라는 함수를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hello 변수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용할 때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적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대로 작업을 제가 할게요. 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제가 잠시만요. 버튼 텍스트는 클릭 그리고 클릭트는 클릭을 하게 되면 뭔가를 실행하도록 한다 라고 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익스포트 할 때 func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function func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func에서 이름을 짓게 되면은 여기 있는 함수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즉 모듈 함수 펑션에서 뭔가 정의를 했고 요거를 func라는 이름을 내보냈고 필요하면은 이렇게 이름을 한 번 더 지정하셔도 무방하고요. 어쨌든 간에 태그에서 func라고 하면은 이거는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에 func가 되어 있고 요 부분을 실행하면 된다 라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제가 console.log 해가지고서 hello라고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요. 이 hello라는 문자열이 여기 로그 부분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슬슬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돼서 로깅을 남기고 할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클릭하면 헬로 월드에서 쭉 찍히고 있죠. 요 부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클릭됐을 때 어떤 기능을 처리한다거나 하는 부분을 로직을 처리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이제 요소 도구 상자를 보시면요. 텍스트도 있는데 텍스트 인풋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활용해서 할 건데요. 스택 패널을 하나 더 정리하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잠시만요. 네, 제가 이거를 이렇게 호리존탈로 바꿔주고 하면은 인풋 밸류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하고 밸류는 해가지고서 헬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제가 자꾸 오타가 생기네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화면에 어떤 데이터 입력받는 부분이에요. 즉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보통 앱을 만들 때 처음에 로그인 해주세요 해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아까까지는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화면에서 사용자에게 키보드 또는 키보드를 통해서 아이디를 입력받는 그런 이제 기능도 구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텍스트 밸류라는 XML 태그를 쓰게 되고요. 그렇게 되시면은 제가 리빌드를 하면은 뭐 샘플 앱을 테스트 개발한다면은 디폴트 아이디에서 이렇게 뿌려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조금 개선을 해서 유저 아이디는 테스트라고 한 다음에 유저 아이디를 집어넣고 유저 아이디 부분을 이렇게 아이디라고 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아이디가 기본적으로 나온 부분이고요.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이디에 대해서 뭔가 화면 이제 데이터를 받아다가 처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뭐 그렇게 어려운 예제는 아닌데요. 어쨌든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테스트 유저 아이디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테스트라고 데이터가 있고 그 부분을 입력받은 건데요. 지금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잠시만요. 클릭했을 때 유저 아이디 부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클릭했을 때 아이디가 잘 나오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사용자가 아이디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테스트 대신에 나는 그냥 어드민으로 하고 싶다. 여기서 제가 클릭을 했는데 어드민이 안 나오고 계속 테스트가 나와요. 그쵸? 요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서 한 가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옵저버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아까 메인 스레드와 자바스크립트 스레드가 있을 때 자바스크립트 스레드에서 변수나 함수를 내보낸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는 화면 UI, UX 부분과 자바스크립트 부분은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처럼 데이터를 입력받는 부분은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게 변경된다는 내용이 UI, UX에서 자바스크립트를 가져야 돼요. 데이터가 바뀌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데이터를 바꿔줘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서요. 이 부분을 옵저블로 해서 객체로 묶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사용하는 목적은 스레드 간의 통신을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소스에서요. 지금 비포와 애프터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비포에서는 헬로우 해가지고서 월드 데이터를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가져왔어요. 바뀌는 부분은요. 데이터를 VAR로 선언하는 부분을 옵저블로 이렇게 감싸주게 되고요. 이 옵저블은 요거를 그냥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퓨저 자바스크립트에서 뭐 디폴트 쓰시는 거는 커먼이라고 하는 그 모듈을 쓰고 있고요. 옵저블은 이렇게 해서 require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에서 옵저블이라는 모듈을 가져오고 필요한 객체를 옵저블로 해서 담고요. 값을 액세스 하실 때는 이게 객체이기 때문에 점 밸류 해가지고 액세스 하시면요. 데이터가 바뀌시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지금 테스트 되어 있고요. 그쵸? 이 부분에서 제가 바 옵저베이블은 require Fuse.js 잠시만요. Fuse.js의 옵저베이블에서 하나 선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를요. 이렇게 감싼다는 겁니다. 옵저블로 감싸고 그러면 출력을 할 때는 점 밸류로 해가지고 액세스를 해요. 그렇게 되시면요.
이제 데이터가 바뀌게 되는데 테스트 되어 있는데 클리어 한번 하겠습니다. 테스트 되어 있는, 즉 클릭하면 이제 테스트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어드민으로 바꾼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어드민으로 나타나는 거죠. 즉 화면상에서 어떤 변경이 생긴 내용을 자바스크립트로 가져다 주게 하시려면요, 옵저블이라는 객체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담아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자바스크립트 로직에서 하나하나 개발하실 때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하실 때는 옵저블로 해가지고 화면에서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받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버에서 뭔가 데이터를 갖고 와서 뿌려줬는데 그 데이터에서 뭔가 클릭했을 때 바뀐다거나 하는 이제 화면상에서 뭔가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은 옵저블로 해가지고 싱크를 이렇게 시켜줘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데이터 바인딩이 일어나고요.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그 다음 뭐 반복 이치 사용하기 등등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계속 샘플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현재 샘플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그래서 11 부분에 뭐 멀티 덴시티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소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점점 샘플을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부분의 앱을 이렇게 데모용이나 실제 상업용에서 어떤 교육을 할 때 제 베스트 프랙티스 적절할까 해가지고서 고민하다가 하나의 샘플로 해서 저기 앉아 계신 김용진 차장님께서 쭉 진행하셔서 이제 주신 샘플이고요.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스플래시식으로 해가지고서 처음에 이 화면이 나온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에 대해서 입력을 받을 때 이제 클릭해가지고 뭔가 입력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직 작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 일단은 이제 이 파일을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상업용 해가지고 실제로 앱을 출시한다고 했을 때 개발하는 부분은요, 폰트를 별도로 지정하는 부분.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멀티 덴시티로 해가지고서 지정을 해주셔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질지가 있기 때문에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스플래시 화면까지도 구현이 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아직 미구현된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아이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제 디자이너 분과 개발자 분과 이제 소통이 어떻게 보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디자이너 분께서 처음에 이거 이제 디자인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공유 주셨을 때는요, 이게 텍스트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텍스트에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잠시만요. 서브라인 불러온 다음에, 예, 이 부분이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텍 밸류가 아닌 플레이스 홀더가 되겠죠. 플레이스 홀더 텍스트인가? 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게 플레이스 홀더 텍스트라고 해서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꿔주신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 텍스트에 대해서 컬러 따로 지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점차 예제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아이디에서 이제 예, 뭔가 사용자가 아이디 입력하고, 아, 이게 텍스트가 아닌 텍스트, 예, 밸류해야 되는데 텍스트로 되어 있었군요. 예, 그래서 그렇고요. 텍스트 밸류로 하시면 이제 아이디를, 잠시만요. 예, 텍스트 밸류로 하고, 폰트, 텍스트 컬러, 밸류 아이디 하고, 지금, 잠시만요. 리빌드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자이너 분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작업했는데 처음에 텍스트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개발자 분한테 넘어가서 딱 보게 되면은 이거는 텍스트가 아닌 텍스트 밸류에서 입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야 라고 해서 이제 어떤 소통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잠시만요. 쿨드나 리졸브 텍스트 밸류 텍스트 인풋인가 봅니다. 셀렉트 코드에서 네, 다음과 같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셀렉션에서 이 요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예, 텍스트 이제, 예, 인풋이죠. 예, 죄송합니다. 텍스트 인풋이 되고, 그러면 이제 아이디에 어느 게 들어가는 게 아닌,
플레이스 홀더의 아이디라고 들어가게 되고, 플레이스 홀더 컬러는 검은색이 아닌 이제 약간의 밝은 회색 정도로 해가지고서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잠시만요. 제가 그냥 헥스 코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는 게 플레이스 홀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때 아이디에서 이제 뭔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검은 텍스트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 보강하려고 하는 부분은요, 여기서 로그인 버튼 눌렀을 때 아이디는 뭐뭐입니다 해가지고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에서 간단한 로직을 줘가지고 이 아이디가 맞습니다, 틀립니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샘플 앱을 어디 이제 뭐 고객사 등등이 갔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앱으로 해서 점점 샘플을 보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도 많은 고객분들 만나면서 실질적으로 바로 뭔가 샘플 앱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스플래시 화면부터 기본적인 로그인부터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현재는 아직 본사에 지금 샘플 올라가는 거 HAI, KR 해가지고 나와 있는 예제가 있는데요. 어떤 아이디 입력이나 패스워드 입력 부분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점차 샘플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가지고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 바인딩이 중요하고요. 이런 데이터 바인딩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내비게이션 등등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하고도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은 몇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복 사용하기라고 해가지고 아까 클래스에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이 20개가 있다. 사각형을 20개로 그린다고 했을 경우는요, 이치를 이렇게 카운트를 해가지고서 10개로 묶어가지고서 10번 반복한다. 그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보통 이제 친숙한 데이터 포맷은 JSON, 제이슨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친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배열로 돼 있을 때 그거 역시 이치에서 아이템즈 콜론 해가지고서 해당 JSON 데이터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요, 그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뿌려주실 수가 있어요. 즉 어떤 데이터를 스크롤 뷰가 있고 거기에 아니면 스택 패널 해가지고서 10개의 데이터가 있다. 하나를 보여준다 했을 경우는요, each라는 반복문을 써가지고서 그 아이템 개수만큼 반복을 하고 각각의 데이터에서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요. 렉탱글이나 아까 배우셨던 뭐 서클이라든가 기타 등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주셔가지고서 반복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애니메이션이나 레이아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레이아웃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each 태그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each 태그를 적용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클래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10개 반복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10번 반복돼서 나왔다는 얘기고요. 차후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있는 JSON 데이터를 가지고 JSON 데이터를 쭉 반복해서 배열로 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ST API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앱을 개발하실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모로 해가지고 대신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REST API는 뭐 API라는 게 다 그렇듯이 모바일 앱에서 자체에서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로그인을 연동시킨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이버에 있는 서버 쪽으로 해가지고서 사용자의 어떤 인증을 통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실 때는 이 모바일 앱 자체에서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날씨 데이터 또는 인증 데이터 등등을 별도로 외부에서 인터넷상에 있는 이제 어떤 API를 별도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또는 인증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과 통신을 하면서 연동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차 복잡하게 갈 수가 있고요. REST API라고 보면은 이런 API는 사실상 지금도 현재 뭐 공공기관에서 어떤 오픈 API라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XML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REST API에서 오늘날 사용하는 문법들은 다음과 같이 키 밸류 통해 일반적으로 JSON 형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JSON 형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굉장히 친한 문법이고 친한 데이터 형식이고 활용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활용하시기 상당히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REST API를 사용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날씨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네이버 로그인을 연동한다거나 뭐 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퓨즈에서도 REST API 연동을 지원하고요. 뭐 네이버 로그인 연동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잘 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동 확인해가지고서 이렇게 샘플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요. 이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트레이닝 샘플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에서 10번 해가지고 REST API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작성되면서 일부 그러니까 JSON 데이터 포맷이 바뀌어가지고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별도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했고요. 이 REST API와 관련된 부분을 쭉 보시면요. 핵심은 이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UR을 해가지고 REST API 사용하는 어떤 URL이 있을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은 API 별도의 키를 여러분들이 발급받아가지고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와 관련돼가지고서 통신을 하시려면요. 화면상에서 뭔가 지금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라는 검색어로 해서 서치를 눌렀을 때 해당 검색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치라는 지금 스웨덴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이 서치 텀이라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q 해가지고서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그 데이터로 베이스 URL 이걸 덧붙인 다음에 결과를 fetch란을 통해서 쭉 가져와서 결과로 아티클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옵저볼로 해서 객체로 미리 만들어둔 부분이고요. 이 부분 결과를 갖고 오게 해가지고서 이 데이터를 UI 데이터를 어떤 연동해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시를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가지고서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기타로 해서 아까 이제 기타로 그냥 실제로 퓨즈를 가지고서 프로젝트 도입하셨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권장하는 폴더의 파일명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파일로 해서 정의를 하고 UX, 자바스크립트 등등을 정의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퓨즈에서는 mainview.ux에 app를 시작하는 태그를 하나를 반드시 담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 mainview.ux에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는 mainview.js에서 해당 자바스크립트를 선언한 다음에 불러오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컴포넌트, 페이지, 에셋 필요한 부분은 폴더로 만들어 가지고서 다 관리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샘플로는 이제 HAKR이라고 해가지고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어떤 데모 같은 거 할 때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앱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폴더 구조를 SN, 컴포넌트, 모듈, 페이지스로 해가지고 구조를 잘 잡아놓은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트 이그노 가시면은 퓨즈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두 개의 폴더만 따로 관리를 안 하시면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예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앱 패키징을 위한 추가 설정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쭉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인티그레이션 부분입니다. 이 인티그레이션은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요. 기존에 개발된 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오브젝티브-C나 스위프트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네이티브로 이미 개발된 앱이 있는데요. 퓨즈에서 화면을 그린 거를 그쪽 기존의 프로젝트에다가 라이브러리로 갖고 와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엔가 퓨즈가 1.2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약간의 사용 방법이 더 쉽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곁들여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하나의 앱을 인티그레이션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게 기존에 아이폰인, 그러니까 엑스코드라든가 안드로이드에 프로젝트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쪽에 퓨즈에서 개발된 거는 라이브러리도 가져와서 쓰겠다는 얘기고요. 이때 저희 퓨즈에서 생각할 때는요. 익스포티드 뷰를 사용한, 그러니까 퓨즈에서 개발된 거를 거꾸로 가져와서 사용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등등이 뛰어나기 때문에 화면을 기준으로 가져오지 않을까 해가지고서요. 뷰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즉 예를 들면 되게 간단한 거고요.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쭉 나오고 삭제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요. 기존의 소스에서 보시면은 아무튼 조금 뭐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소스가 이제 전부고요. 자바스크립트 해가지고 하나하나 추가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APP로 시작해서 APP로 끝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익스포티드 뷰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퓨즈 1.1까지는요. 여기서 이거를 익스포티드 뷰로 바꾸고, 이거를 뭐 태그로 바꾸고, 여기서 제가 익스포티드 뷰 할 대상을 UX 템플릿 하면은 템플릿인데 S가 빠져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뭐 애니메이티드 패널 해가지고서 이 부분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퓨즈에서 보면은 APP 태그가 없기 때문에 화면상에 보여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가지고요. 이제는 익스포티드 뷰를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는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은 예. 예. 이 부분을 약간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 독 패널 해가지고 아까 UX 어떤 클래스로 아까 배웠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애니메이티드, 잠시만요. 패널이라는 걸로 클래스를 제가 지정을 하게 되면은 화면상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게 되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클래스로 되어 있고 화면상에 렌더링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화면상에 렌더링을 시키려면 제가 태그를 이렇게 하나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은 해당 부분이 이 독패널 시작하는 것부터 끝까지 해가지고서 렌더링이 돼가지고서 화면상에 잘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익스포티드 뷰 같은 경우 이제 좀 바뀐 게 여기서 익스포티드 뷰스라고 해가지고서 정의를 이렇게 태그식으로 해서 정의를 하고요. 여기서 애니메이티드 패널 UX 템플릿 이 이름은 이런 식으로 지정하시면은 화면상에서도 보여지고 익스포티드 뷰로 해가지고서 라이브를 내보낼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즉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덕 패널 해가지고서 여기 시작하는 것부터 끝까지 전체를 가지고서 이제 라이브러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익스포티드 뷰로 해서 뷰 단위로 이제 내보내 줄 거고요. 그 내보내기 할 때는 이거는 이제 그 엑스코드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이 화면을 사용할 때는요. 애니메이티드 패널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와서 쓰면 된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정해 주는 부분이에요. 즉 앞에 있는 태그 부분과 앞에 있는 태그는 지금 클래스로 해서 정의를 한 다음에 화면상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을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 이름과 이 오른쪽의 이름은 전혀 달라도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는 약간은 이제부터는 뭔가 개발스러운 화면을 보실 수밖에 없는데 프로젝트에서 오픈인 터미널을 하시면은 현재 폴더로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제가 uno 빌드 마이너스 t는 iOS 하면은 iOS 타겟으로 빌드를 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d 라이브러리로 하게 되면은 iOS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 빌드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은 지금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화면상에 이렇게 보여지고 프리뷰에서 iOS 앱, 안드로이드 했을 경우는 APK나 그렇게 해서 퓨즈에서 다 빌드를 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빌드를 하게 되면요. iOS에서는 일반적으로 엑스코드에서 그 닷 프레임워크이라고 해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확장자가 JAR 또는 AAR로 해가지고서 라이브러리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과 관련된 영역인데 어쨌든 그 라이브러리도 불러오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즉 퓨즈에서 애니메이션 등등을 다 구현하시고 필요하면 데이터 바인딩 등 다 구현하신 다음에요. 그거를 기존에 사용하셨던 앱에다가 추가하셔가지고서 구현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여러가지 뭐 가끔 와닝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해서 지금 엑스코드를 프로젝트 이미 만들어뒀는데요. 이게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앱을 하나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불러오면요. 잠시만요. 인터넷상에서 클론에서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프로젝트 하나 불러오게 되는데 여기서 프로젝트에서 설정을 가보시게 되면요. 제가 지금 닷 프레임워크이라고 해서 지금 빌드된 퓨즈에서 빌드된 게 지금 아까 퓨즈 인티그레이션 앱.unoproj에서 빌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파일이 아웃풋이 생성되는게요. 예, 확장자가 점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 라이브러리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엑스코드에서는 하나 이 제파이어.프레임워크라는 파일을 한 번 더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 참 저도 아쉽긴 한데요. 그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요. 잠시만요. 이게 딴 건가? 아, 이쪽이군요. 잠시만요. 탐색기에서 지금 프로젝트의 퓨처 코리아에 SE 샘플이 아닌 트레이닝 샘플에 예, 이쪽 인티그레이션이거든요. 여기서 엑스코드 아니요, 예, 앱으로 이거 빌드했으니까 아, 이쪽 코드가 아니네. 잠시만요. 자, 지금 빌드를 했고요. 경로가 예, 제가 아까 다운로드한 부분이군요. 그래서 이쪽 마스터에서 C2번 인티그레이션에서 아까 프리뷰 예, 프리뷰 맞죠? 예, 여기서 빌드에서 iOS에서 폴더를 쭉 따라가다 보시면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릴리즈 해가지고 퓨저 iOS 프레임워크라는 이 파일이 있고요. 이 부분을 엑스코드 이쪽에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내려주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라이브러리 넣을 수가 있고, 물론 추가해서 직접 지정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 가지 뭐 아이콘 등등 데이터가 있는데, 프레임워크에서 제파이어.프레임워크라는 파일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이 파일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퓨저에서 제가 기술적인 내용을 답변 드렸을 때는요, 이제 이게 어떤 웹소켓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웹소켓은 우리가 REST API에서 뭐 호출해서 데이터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서버하고 계속 연결을 시켜가지고서 어떤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거와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이쪽에 하나의 파일로 잘 결합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 하나 더 불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요, 이제부터는 기존에 제가 어떻게 보면 개발을 했던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스토리보드라고 해서 엑스코드를 예를 들면은 스토리보드라는 화면에서 뷰라든가 기본적인 화면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예, 스토리보드라는 이 뷰 화면에서 제가 밑에 레이블을 하나 추가하고 메인 뷰로 하나 선언을 했고요. 요 메인 뷰와 관련된 것을 내부적으로 변수로 메인 뷰라는 변수로 해서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바인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메인 뷰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이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코드를 보시면은 예, exported view.initiate에서 animated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퓨즈에서 아까 제가 exported view에서 animated 패널 단위로 UX 템플릿에서 이름을 지정한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UI 뷰로 해가지고서 갖고 와라 라고 해가지고서 그거를 서브 뷰로 추가한 부분입니다. 요거에서 제가 한번 빌드를 시켜보겠습니다. 예, 다만 이거의 단점은요, 이게 네이티브 코드에서 빌드를 하다 보니까, 예, 타겟을 iOS 빌드를 하다 보니까요, 시뮬레이터용이 아니에요, 이 라이브러리가.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 확인하실 수가 없고 폰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빌드해서 폰에서 실행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폰의 화면을 제가 지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퀵타임을 실행한 다음에 예, 파일 뉴 무비 레코딩 예, 처음에 부담스러운 제 사진이 나오기 전에 빨리 이렇게 이동하면은 예, 나머지 iOS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추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예, 이렇게 뭔가 회복 메시지도 막 오고 있는데, 예, 여기 있는 부분이 아까 보였듯이 실제 퓨즈에서 가운데는 퓨즈에서 개발된 부분이죠. 그쵸? 퓨즈에서 개발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예, 기존의 엑스코드 해가지고서 데이터 갖고 오는 부분을 해가지고서 예, 엑스코드 영역이고요. 그렇게 해서 연동을 해가지고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인티그레이션이고요. 안드로이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도 보여드리면은 제가 샘플로 예, 프로젝트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안드로이드에서 프로젝트에서 안드로이드 앱에서 네이티브로 개발한 영역이고요. 이거 그냥 저는 빌드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폰이 역시 불러와야 되겠네 그냥. 네. 그래서 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하고요. 제가 이거는 참고로 라이브러리에 이미 바인딩은 되어 있는 이제 프로젝트를 제가 아까 그 GitHub URL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파일에서 오픈한 다음에 경로가 아까 다운로드죠? 예. 다운로드에서 데이터가 많네요. 트레이닝 샘플의 마스터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인티그레이션에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이미 올려놨거든요. 라이브러리가 다 연동된. 그래서 이 데이터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 퓨즈의 본사의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약간 개발자분들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서 하시면은 금방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용으로 한번 빌드해서 잘 동작화한 것까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뭔가 이제 코드가 갑자기 코드가 나와서 되게 애매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익스포트를 뷰해가지고 애니메이트 패널을 역시 갖고 와가지고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뭔가 이제 문법이 다르고 안드로이드에서 뭐 네이티브 자바도 쓰기 때문에 문법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AAR 파일로 해서 익스포트가 되고요. 그거를 라이브로 갖고 와가지고서 빌드에서 실행한다는 사실만큼은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빌드가 열심히 액티비티를 수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앱도 역시 네이티브로 빌드해서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 추가하면은 다 추가가 되고 삭제되고 이런 부분까지 해서 예제를 공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뭐 실습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그냥 라이브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퓨즈 프로에서 포함된 이제 특별한 기능이고요. 기본적으로 퓨즈 프로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면은 아까 스튜디오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에 뭐 구조, 계층 구조 뷰, 클래스 뷰, 속성 뷰 그거 사용하시지 않고 그냥 쭉 이제 에디터만으로 편집기 하시면서 쭉 사용하시면 되고요. 퓨즈 프로를 사용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뭔가 인터랙티브하게 조금 더 드래그 앤 드롭도 되고 그런 부분을 멀티 뷰 포트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인티그레이션까지 쭉 되는 부분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좋은 앱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iOS, 안드로이드 함께 지원되는 앱도 만들 수 있고요. 필요하면은 기존 앱에서 잘 만든 앱을 더 이상 뭐 새로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인티그레이션 통해 가지고 갖고 와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인티그레이션은요, 지금 현재 차후에는 저희가 뭐 이제 언리얼이라든가 유니티 쪽에 그쪽으로 인티그레이션 시키도록 하는 부분들 로드맵 상에 지금 다 있는 상태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이미지 보면 뭐 멀티 덴시티 해가지고 뭐 1x일 때 2x일 때 이제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스케치라고 해가지고 디자인 툴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 퓨즈로 임포트 되는 기능도 지금 이제 구현된 부분이 있는데 명령어로 쳐야 돼가지고서 명령어로 치지 않고 드래그 앤 드롭 막 딱 하면은 바로 이제 오른쪽에 클래스로 해가지고서 아까 보시는 듯이 여기 그냥 클래스로 나와가지고서 해당 요소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미지 다 지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뭐 아도비 엑스디라든가 그런 제품하고도 내부적으로는 다 협의를 해가지고서요 그쪽 회사하고 그쪽 회사에서 XD에서 개발된 제품의 결과를 가지고 퓨즈를 다 이제 임포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로드맵상으로 지금 잡고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버전이 올해 5월 달에 나왔고요. 디자이너와 개발자 분들과 소통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해가지고서 로드맵을 잡고 철학을 잡고 제품이 나와서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고요. 혹시나 지금도 교육 들으시면서 이 부분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파트너 분들께 SE 분들께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더 얘기해가지고서 바로 이제 해당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4시간 동안 쭉 진행을 했고요. 저희 지금 뭐 한글 문서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시면은 그 아까 유영환 차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퓨즈 팩토리 네이버 카페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다 돌아가면서 살펴보면서 좋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동영상이나 그런 여러 가지도 지금 아까 유영환 차장님께서 하셨던 그런 좋은 내용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추후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플래티넘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이제 뭐 국내에서는 퓨즈라는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퓨즈 커뮤니티하고도 많이 함께하고 있고, 지금 유영환 차장님 같은 큐브렉스 소속이시고, 지금 그 왼쪽에 계신 김용진 차장님은 이제 리브테크 소속이시고, 또 이제 그 등등 여러 업체와 함께 퓨즈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더 잘 교육을 드리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4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살펴드렸는데요. 보여드리고 실제로 뭐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했는데, 없지 않아 뭐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조금 더 저희는 있어도 되니까요. 남으셔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교육은 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